근데 이 시하고 또 비슷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촛불 언제 켜죠? 밤에 켜죠. 어두면 불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아직 촛불을 켤 때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때예요? 이거 저녁은 저녁인데 아직 촛불까지 켤 때는 아니다. 아주 대단히 그 미묘한 그런 시간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저 재를 넘어가는 저녁에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합니다. 아주 재밌는 시예요. 저 재는 언덕이죠. 산을 넘어가는 저재 산이요. 저 산을 넘어가는 저녁해의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합니다. 아주 서정적이 섭섭해한다. 해가 섭섭해한다. 의법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인간으로 이렇게 의화시켜서 해들이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또 어머니가 나와요.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촛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환타지,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석양의 그런 공간 속에서 촛불을 켜지 말라 하면서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상의 새 새끼라는 명상이 그냥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근데 그걸 새 새끼들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썼죠.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다.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인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생각이 다양하게 들어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언덕에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볕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석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해가 저문다. 햇빛이 서산마루에 걸렸다. 자, 그 저녁 시간을 어떻게 시로 묘사할 수 있을까? 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시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를 신석정 씨의 대표적인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양을 노래하는데 지금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의 모습을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희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젊은이들이라든지 낡은 녹색 침대 위에 누워서, 낡은 녹색 침대라고 하는 것은 또 현실, 어려운 현실이겠죠. 남은 햇볕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이런 석양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인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히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변했죠? 이제 저녁 안개가 내려와요. 처음에는 넘어가는 저녁 해의 엷은 광산들이 섭섭. 그러니까 아직은 저녁 해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이 내려오고 있다 하는 그 해가 진력의 분위기, 이걸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직은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늙은 산에 고요히 명성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먼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작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요, 밤의 모습을 지금 해가 지는 그런 분위기를 늙은 산에 고요히 명성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요. 먼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 만일 밤이 되면 검은 치맛자락 무서운 세계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는 않다는, 발길에 스치는 발작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직 위험한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밤이 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밤의 두려움을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밤이 오고 있어요. 멀리 있는 긴 둑을 거쳐서 들려온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멀어져 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요.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멀리 가버린 까닭이 겠습니다. 전원을 방문하는 까마귀도 역시 밤입니다. 시방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하는 애기의 잠톳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저 숲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작은 별이 나오는 초저녁이 됩니다. 자, 이 황혼 무렵 전원의 아름다움이 처음에 노래하고 전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상향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 언덕은 바로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저녁에 언덕, 푸른 하늘, 명상의 새새끼, 어린 양, 능금, 호수, 별, 이런 것들은 다 낙원,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머니는 여기서는 어떤 명상세계,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자연 속에서, 정말 전원 속에서 이렇게 그걸 우리나라 선비들이 안빈낙도라고 그러죠. 오히려 가난함 속에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어떤 삶,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노장사상, 무의자연, 그 다음에 도연명의 자연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연명이 어떤 사람이냐, 중국에서 나오는데, 도연명 하면 이 귀거래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하다가 다 걷어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면서 쓴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거래사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생활 또는 어떤 명예 또는 어떤 그런 관직이 있다가 다 걷어치고 오직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을 도연명의 사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이런 귀절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리라 전원이 황폐해지려니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전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절도 있어요. 지난 일은 바로 잡을 수 없음을 알았고 오는 일은 따를 수 없음을 알았도다. 참으로 길을 잃었으나 그래도 멀지 않아 오늘 이 옳고 또 언제가 잘못되었음을 알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도연명의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노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시를 우리는 목가시,
전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메모를 해놨습니다. 1930년대 신석정, 김동명, 김상용 등을 전원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초기적인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아직은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같은 시들은 이러한 전원시의 대표적인 예다. 본래 전원시란 목동들이 부르는 노래로 전원의 아름다움이나 단순하고 소박한 전원 생활을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양의 경우 이러한 전원시의 작자는 목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래서 목가시라고도 한다. 그러나 동양의 전원문학은 대부분 농업활동이 그 배경이 되며 낙향한 선비가 주된 창작자였다. 이런 전원문학의 효시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에 이르러 이 신석정, 김상용, 김동명 등에 의해서 이런 전원시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들은 주로 도시를 떠난 전원에 소박하고 순수한 삶을 동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제의 건국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낭만적인 이상향으로의 탈출을 기도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재미난 것이 이제 김상용의 또 전원신, 김동명 내 마음은 호수라는 잘 아는 김동명도 있고 파초라는 시를 쓴 게 김동명이죠. 그런데 이 김상용의 시 속에 이 전원시를 쓴 게 있습니다. 아주 짧은데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맺지요. 구름이 보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려. 강냉이가 있거들렁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묻지요. 이게 김상용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참 살기 힘든 일제 강점기에 정말 이 저항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롭고 타협하자니 변절자가 되고 그래 차라리 그러면은 아예 세상 다 떠나서 전원으로 돌아가서 살자 이래서 현실 도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역시 전원을 꿈꾼 것이 아니고 역시 잃어버린 조국을 꿈꾸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1939년 조광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슬픈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벌써 가장 일제의 침략 정책이 치열하던 시대가 이게 1939년입니다. 그때에 신석정이 쓴 시가 슬픈 구도예요. 구도, 구성한다.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구도,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그림, 그런 뜻입니다. 이걸 바로 39년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과연 이 신석정이 현실 도피를 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현실 도피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를 썼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1939년보다 1930년대 초기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가장 심할 때에 쓴 시가 슬픈 구도입니다.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나하고 하늘하고 하늘 아래 푸른 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황무지. 꽃 한 송이 피어날 지구도 없고. 아니 1930년대는 아름다운 전원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노래하던 사람이 꽃 한 송이 피어날 지구도 없고
지구 땅이죠. 지구는 이 세상이지만 동시에 한국 땅입니다. 꽃 한 송이 피어날 한국 땅도 없고 새 한 마리 우러질 지구도 없고, 아니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노루새끼 한 마리 뛰어날 지구도 없어요. 아까는 노루새끼 뛰어나는 곳에 어머니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현실을 너무나 냉정하게 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자, 나와 하늘과 푸른 산밖에 없다더니 그 다음에는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해는 어디 갔어요? 나와 밤밖에 없어. 낮은 없어요. 태양도 없어요.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그럼 이게 밤과 별이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어두운 세계를 상징하죠. 그리고 밀리고 흐르는 게 밤뿐이요. 참, 밤밖에 없는 겁니다. 밀리고 흐르는 게 밤이야. 흘러도 검은 밤뿐이라. 아니 자고 새도 밤이고 자고 새도 밤이요. 내 마음 들 곳은 어느 밤하늘 별이더냐. 그러니 내 마음 들 곳은 밤의 별 그저 희망인데. 자, 이래서 이 슬픈 구도를 보면 철저히 그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뿐만 아니라, 아니 자신의 처지면 왜 지구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처지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처지, 우리나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쓴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썼으니까 일본 놈들이 그렇게 원본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1939년이면 이미 이광수, 서정주 다 변절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를 썼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석정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미 벌써 문장 속에 다 나오는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를 쓰고 그래서 그 일제에 참혹한 한 시대를 슬픈 구도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 교과서에 많이 나왔다는 시를 하나, 들길에 서서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초등학교에 이런 시가 많이, 저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이 신석정의 시가 이 들길에 서서라는 이런 시가 기재되었을까? 그걸 한번 이 작품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들길에 서서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네, 푸른 산이 혼자 못 살아요. 흰 구름을 지니고 삽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어떻습니까? 푸른 산은 흰 구름하고 함께 살아야만 됩니다. 인생은 그럼 무엇하고 살아야 돼요? 푸른 하늘하고 살아야 돼요. 그 푸른 하늘이 무엇입니까? 희망, 꿈이죠. 그 얼마나 내용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좋은 내용입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내 희망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그냥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네, 높은 세상을 바라보느니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두 다리를 젊은 산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막 힘있는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부절이는 끊임없이죠. 움직이는 이 둥근 지구를 밟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다리로 이 둥근 지구를 밟고 위로는 하늘을 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늘에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지구 산맥처럼 힘있게 하고 이 둥근 지구를 밟고 후에 움직이죠. 대단한 그 기획,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참 힘차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좋다. 왜? 저먼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네. 저먼 들길에 서서 그 어둠 속에 오히려 별이 있지 않느냐. 별을 바라보자. 희망을 갖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거니 바로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바로 교과서에 실렸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참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제 꽃동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꽃동물이라는 시는 이 1947년, 그러니까 광복 직후에 해방을 맞고 쓴 시입니다. 여러분들 해방을 맞고 쓴 시, 얼마 전에 8.15 지났습니다. 8.15에 대해서 한번 광복 기분을 실어 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개인적이 아니냐, 좀 나라도 좀 생각하고 역사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8.15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통일도 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입니다. 이 광복의 기쁨. 자, 그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걸 좀 봅시다. 대단히 상징적으로 썼어요.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태양이 뭡니까? 희망인데, 만일 이것을 일제시대 때 썼다면 뭘까요? 광복이죠. 광복, 빛광자, 다시 복종. 그러니까 바로 태양은 광복,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그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어두운 정말 고통스러운 항일운동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태양을 등진 곳에서 고생하면서 시작했어요.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고통스러운 세월이죠.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입니다. 그 어떤 밤의 세계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헐어진 잃어버린 조국을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태양을 모신다는 것은 역시 해방이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일제시대 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고, 죽은 애국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유랑한 백성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이 몸을 팔아버린 것은 뭘까요? 변절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자연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네, 이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제 다시 하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니 아니 하늘을 우러보고 해방이 됐는데 왜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니라고 했을까요? 완전한 해방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해방은 됐는데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을 안고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 남북분단 좌우의 사상 대립 이래가지고 결국은 완전한 그런 광복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봄 달이 아직도 차가운 대단히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는 봄엔, 그러니 오는 봄엔 이젠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분수처럼 그 보니까는 김광균의 시가 생각나네. 분수처럼 뭐죠? 종소리를 얘기죠. 분소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 김광균의 시가 생각나는데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는 봄 진짜 해방이 되면 진짜 남북통일이 되고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동굴에 아늑히 안겨버리나 그 어느 언덕 우리 조국이죠. 꽃동굴 꽃무더기 그 꽃이 가득한 곳에 앉아봤습니다. 꽃동굴이 바로 완전한 해방, 완전한 통일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신석정 시는 아주 그 시대 역사를 꿰뚫면서 그 상징적으로 쓴 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역사적인 시를 쓰더니 마지막 1970년 가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그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집에 대바람 소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대바람 소리. 대바람 소리는 그 대나무들이 왜 그 집 뒤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람 불면 그게 서서서 소리가 나서 대바람 스치는 소리, 대바람 소리, 서서. 근데 그 대바람 소리가 나면 되게 시원하다거나 좀 쓸쓸하다거나 뭐 그런 걸 느끼죠. 자, 대바람 소리.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반복이죠. 점에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쓸쓸한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네, 쓸쓸한 가을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계절이에요. 소설 지난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지요? 자, 그 밑에가 봅니다. 미다지에 가끔 그늘이 진다. 자,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설 지난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직접 본 거 아닙니다. 아, 하늘에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다지에 가끔 그늘이 진다. 그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방 안에 앉아 있어요 지금. 방 안에.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집 안에서 살아요.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집거로. 옛날에는 전원에 가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예 막 전원도 아니고 세상 다 포기하고 집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다시 세상을 등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밖에서 대바람 소리가 창밖에 들려요. 그러더니 소설 지난 하늘을, 소설이니까 겨울, 초겨울,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차가운 구름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70년이면 또 어떤 때입니까?
네, 군사정권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 지금 아주 독재가 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바람 소리 들리는 대바람 소설을 지낸 하늘을 눈먹은 구름이 가고오는지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 방 안에 있는 미닫이에 창에 그늘이 진다는 거예요. 대단히 현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정말 추운 그런 차가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안에서 또 그 다음 국화향기 흔들리는 좁은 소실을, 서재죠. 국화향기 요 국화향기가 흔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시사하면 국화향기 나는 그렇죠. 근데 흔들리는이라고 했습니다. 국화향기 흔들리는 좁은 소실을 무료히 거닐다. 방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다보면 뭐 철저히 직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저 그런 날을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을 읽어도 보고, 아마 옆에 병풍이 있는데 그 병풍의 문장이 뭐냐면 낙지론이라는 문장입니다. 낙지, 뜻을 즐기는 그런 노래, 낙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낙지론이 뭔가 해석을 참고에다가 거기다 낙지론을 메모를 했습니다. 낙지론은 후한에 중장통이 지은 글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살림에 묻혀 처사로 사는 삶을 노래한 것이다. 그 마지막은 이렇다. 세상의 밖을 거닐고 하늘 땅 사이를 눈을겨 봐서 한때 세상의 책임 맡은 바 없거니, 세상에서 한 자리 한 일이 없어요. 성명의 한가함을 길이 보존하리라. 목숨의 한가함을 길이 보존하리라. 이와 같이 한다면 넉넉히 높은 하늘을 업신여겨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제왕의 문에 들기를 두려워할 것인가. 제왕 되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안빈낙도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네, 그런 얘기를 쓴 것이 낙지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세상 다 등지고 조용히 선비로 사는 행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먼 검은 고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이제는 처음에는 대바람 소리가 직접 들리더니 이제는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먼 검은 고 소리라 했습니다. 신선 다 됐죠. 검은 고 타면서 집에 집가하는 그런 한 신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신석정의 시세계, 신석정 씨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특이한 시이면서도 아주 지조가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 시가 소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딱딱하지만 처음에 그 먼 나라를 가십니까?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라든지 하는 시들은 그 어머니를 부르면서 대단히 호소력 있게 쓴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기교라든지 이런 게 단순해요. 단순한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읽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시를 쓰면서 너무 유식한 채 하고 너무 기교를 부리는 거 결코 그게 오래가는 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단순하면서도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석정 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석정 다음 시 거기 꽃무더미니 뭐니 유식하게 쓴 시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기억 안 나요.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어머니 그 먼 나라, 그것만 우리에게 기억 남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호소력 있는 시를 많이 우리들 기억 속에 남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석정 시세계와 창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네.